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문인사회와 무사사에 대해서 볼 거고요,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에 대해서 볼 거예요. 먼저 문인사회와 무사사회는 EBS에 나오지 않고 천재교육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천재교육 교과서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인사회와 무사사회는 천재교육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하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 따라라락 넘겨가지고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으로 바로 보셔도 무리는 없으세요. 그래서 EBS 같은 경우에는 문인사회, 무사사회 이 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기본적으로 EBS 저자분들은 여러 그 참고서나 여러 가지 교과서를 가지고 뭐 정리도 하고 내용도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EBS만의 형식이 또 조금 따로 있거든요. 그 형식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재교육의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짜임새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천재교육과하고 EBS과하고 같이 제가 참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제가 모조리 다 다뤄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예,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좀 참조를 하시고, 문인사회와 무사사회가 안 나오는 분들은 그냥 제가 이제 쭉쭉쭉 하면서 여기까지 라고 한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좀 제가 좀 기술이 좀 좋으면은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이제 북마크나 이런 거 되는 그런 거 있으면은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아가지고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영상은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거예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굉장한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양이 되게 많아요.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만 해도 사실은 제가 평소 끊는 것만 하면 한 2에서 3챕터씩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3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인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문인사회, 즉 이제 문신들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유학과 문학과 역사 같은 이런 학문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유학과 이 문학을 통해서 관리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 유학과 문학만큼은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과거 시험에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조선을 예로 보자면 유학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떤 거에 대해서 써라, 아니면은 뭐를 가지고 시를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뭐 재술과, 명경과, 뭐 이제 그런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과거 시험 과목에는 유학의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와, 그 다음에 너가 문장력이 얼마나 좋니? 라고 하는 그런 글쓰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학과 유학이 전부 둘 다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시나 이렇게 해서 임금님 앞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 때에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했을 때 말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에는 뭐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정책들이 어땠고, 또는 이전에 왕이 어땠고 그런 이제 업적들을 또 나열하면서 이제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역사도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문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지역 모든 지방의 사람들, 특히 내가 좀 나고 자랐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과거 시험에 도전할 거 아닙니까? 사실 나고 자라지 않아도 과거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한 지방의 독서인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료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독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향리의 자제라든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거란 말이야. 또는 예전에 선조들이 너무나도 잘나가지고 자기가 일단 그 정도는 되는데 중앙관직은 내가 받지 못했단 말이야. 이것을 과거를 통해서 임용이 되어서 중앙관직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송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례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얘기하면 양반이 내는 것이죠. 양반 중에 문반이 내는 것이고, 이제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문인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 이걸로 인해서 군주권이 강화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문신들을 뽑는데 전시라고 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전시는 황제 앞에 또는 왕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뽑아주느냐? 왕이나 황제가 뽑아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신들은 국왕에게 충성 또는 황제에게 충성을 하면서 동시에 왕이나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열심히 일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리학적 명분론을 바탕으로 학문적 논쟁을 통해서 정권에 장악을 하는 것은 문신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문신들을 뽑아주는 것은 왕이나 황제이기 때문에 이런 군주권들이 강화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사사회입니다. 무사사회. 먼저 기본적으로 쌍무적 계약관계예요. 자,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뿐만 아니라 사실 기본적으로 세계사에 무조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 주군과 가신 또는 뭐 서양사로 얘기하면 주군과 또는 그러니까 왕과 기사, 이런 사람들이 뭐냐, 토지를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거나 또는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러한 서로가 의무를 다하는 계약관계를 우리는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그래요. 즉 주군과 가신, 일본인 있잖아요. 그냥 가신이겠죠. 예, 주군과 가신이 주군이 땅을 주면 가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서로 상호 의무 관계로 묶여져 있는 이런 계약 관계를 쌍무, 서로 의무가 있다,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언제 때의 얘기냐? 바로 중세시대, 중세 봉건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주종관계예요. 이것이 쌍무적 계약관계다. 예. 자, 상무정신 볼게요. 자, 상무정신, 예, 숭상한다. 예, 무예를 이제 숭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정신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무예를 숭상하다 보니까 무예하면 충성, 용맹, 희생, 신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검약, 검소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사윤리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무사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왕에게 충성하고 자기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싸울 때는 용맹하게,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서 이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약, 내가 검소하게 살아감으로써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무사의 신분 변동 가능성이 적었다. 자, 이런 사무라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 손자에게 계속 세습이 되고 계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자식, 누구의 손자 이러면서 하나의 사무라이 집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무사들의 무사 가문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무사 가문들이 대대로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한참 있다가 나중에 한 생고쿠 지다이 그때쯤이 된다고 사실 보시면 돼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천재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문인사회와 무사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지금 몇 분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나중에 제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이렇게 타임을 이렇게 나눠 놓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되면 말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성리학이 이것만 해도 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집중력 있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리학 시작할게요. 자,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중세에서 뭐 근세, 우리는 이제 한국사에 보면 근세라는 말도 써. 그래서 중세에서 근세까지의 심지어서 근현대사 앞에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은 사실상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 올 때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앞의 내용을 복습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춘추전국 시대에 일어났었던 유학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죠. 이 당시에 유가였죠. 예.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 맹자, 순자, 그래서 공맹순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 공맹순 사상이 진나라의 사상 탄압이었던 이 분서갱유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유학이 이제 쇠퇴가 되었다가 한나라 때 와서 다시 이 유학을 정치 이념화로 도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학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분석경영을 통해서 불타고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한 뭐 자구, 그러니까 뭐 이 글자 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또는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이론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을
예, 유학 중에 훈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학이 훈고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 훈고학 때 이 법으로서도 유교를 사용하다 보니까 효에서 충으로 이제 넓게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나라의 관합으로 채택이 되고 경전의 자구와 주석 해석에 치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이상학 측면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형이상학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남북조 시대로 넘어갈게요. 남조와 북조 시대에는 유학보다는 불교와 도교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왜 유학이 쇠퇴하게 되느냐? 첫 번째, 형이상학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유학이 뭐였는데 훈고학이었는데, 예,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교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뭐 덕을 쌓아라, 의로워져라, 뭐 인하게 되어라, 뭐 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뭐 인한 사람이 되어라, 성인이 되어라, 뭐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훈고학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라라는 그런 실천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런 거보다 더 고차원의 내용들, 소위 말하면 우주란 어떻게 생겼을까? 또는 우주의 형성 원리, 우주는 요런 원리로 돌아가는가? 또는 사람은 사람의 품성이라든지 뭐 심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성격에 대한 측면, 이런 것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어떤 식으로 우리의 성격은 만들어졌지?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형태보다 더 위에 고차원적인 것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 품성, 이성 또는 본성,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이런 생김새를 갖는 것보다 더 훨씬 고차원적인 거는 대단히 정신적인 거겠지. 그죠? 예. 제가 일부러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부분 또는 그 부분에 준하는 뭐 우주의 원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형상화가 된 게 아니잖아. 형상화가 된 것이 아닌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형이상학적인 이론이나 형이상학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적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리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서 볼게요. 유학 더하기 불교와 도교의 논리체계,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이상학적 측면이에요. 이 부분을 수용을 해서 우주의 보편을, 우주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러한 원리를 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사람은 우주의 이런 보편 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식으로 본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리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어떻고 이치는 어떻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이러한 본성과 이치에 따라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리학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북송의 4명의 선생님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주돈이, 정호, 정의, 장제예요. 특히 정호와 정의는 형제예요. 그래서 이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정은 무엇이냐면 둘 이자예요. 그래서 정씨가 2명인 이 정호, 정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이정. 그러니까 주돈이, 이정, 장제,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성리학을 구성을 하고요. 이 성리학을 사실 모아서 집대성에서 크게 이룬 사람, 사실 주의란 사람인데 다음에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성리학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성리학의 성립 배경,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신흥지주층,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사대부가 되겠죠. 그죠? 과거를 통해서 이들은 사대부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대부가 그래서 되고 나서 뭐 하느냐? 문치주의에 따른 문인 관료층. 이 나라가 이따가 언제 때냐면 송나라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 잘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사대부가 되고 싶어해. 그래서 열심히 유학을 공부해서 이 문치주의의 나라, 이 송나라에서 문인 관료층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사대부라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창 문치주의에 있을 때 군사력이 약화된 송나라는 북방민족들의 압박에 자주 이제 2차 저차 불리한 협상들을 많이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뭐 화해를 하는데 내가 좀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얘한테 되게 많은 뭘 줘야 돼. 조공을 해야 되는. 예. 그냥 표면적으로는 내가 이겼는데 실리를 따지고 보면 내가 진 거야. 맞죠? 이겼는데 진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있죠. 예.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정신적인 승리를 해야 돼. 약간 좀 보면은 조금 관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죠? 예. 어쨌건 정신 승리를 했어. 하지만 내가 몸으로는 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승리했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러한 정신적 우월성 또는 민족의식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민족의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뭐 비록 졌지만은 뭐 쟤네들에 비해서는 뭐 문명이 아주 뛰어나고 블라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졸라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화사상이나 화이관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중화사상, 예, 중국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거죠. 화이관, 나는 중하고 중화가 아닌 너네들은 전부 오랑캐. 이게 화이관이에요. 네. 약간 좀 시오니즘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자, 성리학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 소리를 되게 많이 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리학에 대한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만 추려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자, 성리학의 특징은 첫 번째, 다른 사상이 배타적이고 이단에 엄격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요, 사문난적이라서 조금만 이런 성리학이 이치해서 어긋나면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거의 역적급에 해당하는 그런 처벌을 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불교에 출가하는 거, 그러니까 승려가 돼서 밖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도교의 은두사상,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위자연이라고 하여서, 그 다음에 뭐 자연의 그런 이치에 따라가 살아야 돼. 뭐 상산약수, 뭐 이제 요런 것들 있죠. 요런 내용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내가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는 곳에선 벗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출가와 같이 집에 나가서, 내가 수행하러 따로 가야 되는 거야. 즉,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그런, 좀 이런 신선이라든지 또는 부처가 돼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서 나가는 것을 되게 비윤리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오경보다는 사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사서 오경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사서는요, 대학과 논어와 맹자와 중용, 이 네 가지의 책을 우리는 사서라고 그러고요. 오경은 뭐냐면 시경, 서경, 그 다음에 춘추, 주역, 얘기. 자, 요 5가지 책을 우리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유교 사상들에서는 오경을 강조를 했지만 점차 성리학으로 오면서 사서를 더욱더 강조하기 시작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서 오경이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 상식 테스트에 한 번쯤 나올 법한 내용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성리학의 집대성한 주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의는요, 너무나도 뛰어난 이런 성리학 집대성한 그런 업적 때문에 그러니까 주시 선생님이라고, 주선생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서집주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봤던 사서, 대학론어, 맹자, 중용, 요것을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론적인 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거예요. 사서에 대한 논문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서에 대한 주의가 쓴 논문집, 이걸 사서집주라고 보시고요. 근사록은 아까 우리 앞에 보시면은 요 북송의 사자 선생, 북송의 4명의 선생님, 주도니부터 장제까지의 이론을 가지고 자신이 쓴 책, 이게 근사록이에요. 요런 거를 썼다. 넘어갈게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주희예요. 주희. 또는 주자학 할 때 이제 주자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그의 이론에 대해서 보자면 첫 번째 이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기했다고 해서 일배 하지 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되게 족같으니까. 자, 이 이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와 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만물 보편적이고 누구나 갖고 있고 불변적인 법칙 절대 변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진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변적 현상을 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 뭐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선악의 개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렇게 우리가 풀어서 쓰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예, 그러면은 성리학자들한테 개깨져요. 특히 대학교의 철학과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깨집니다. 예,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만물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법칙,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진리죠. 변하지 않는 거니까. 진리 같은 이냐 아니면은 이 진리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법칙들, 그러니까 우리 행동에도 보면은 내가 야구공에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야구공 던지실 게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찾으러 나가는 경우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그냥 주워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야구공 그냥 놓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죠? 예,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떻게든지 간에 내 개성에 맞춘 행동, 즉 반응들이 나타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2로 보는 거고요. 하지만 그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변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잖아. 이걸 기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를 이해 못하시겠으면 그냥 이기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진리 같은 이가 있고 이 진리를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기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끝 내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두 번째 수양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수양방법은 거경궁리라는 것과 경물치지라는 게 있어요. 거경궁리라고 하는 것은 잡념이 없는 상태, 본래 갖추어진 이를 밝히는 거예요. 본래 갖추어진 본성을 밝히는 것을 우리는 거경궁리라고 그러고요. 사물의 의미를 끝까지 탐구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경물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파고들어봐. 이게 경물치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집중해서 본성을 찾아내는 것은 거경궁리고 열심히 탐구해서 얘는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내는 것은 경물치지야. 예. 그다음 이런 성리학은요 군신관계와 지주전호 관계를 되게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전호, 야 너네가 먹고 살 것을 누가 지주가 마련해 줬잖아. 그러니까 너가 의리 있게 열심히 해줘야지. 그리고 지주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뭐 전호에게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군신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하는 임금님이 뽑아줬으니까 내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내가 의리를 지켜지 이러는 거예요. 맞죠? 네. 충성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서인들, 즉 우리 조선시대에 가면 광해군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안 배운 사람들은 국사 좀 공부하세요. 자, 광해군 시기에 보시면은 북인 사람들이 있고 서인 사람들이 있어. 네. 뭐 또는 남인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서인 사람들이 이 광해군의 정책들을 졸라 싫어하더라는 거야. 왜? 광해군은 명나라와 청나라, 이제 훗날 청나라가 되죠. 명나라, 청나라가 있으면 이 명나라, 청나라 둘 다 뭐 하느냐? 그냥 대면대면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내가 안 맞는 방식으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전쟁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립외교를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이 서인들이 뭐라고 지랄을 하냐면, 야 그래도 명나라가 우리 그 임진왜란때 구해줬을 거 아니야. 구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명나라에 뭐 해줘야 된다? 충성을 당하고 그냥 명나라의 의리를 우리가 보여준다. 이러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광해군이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명나라한테 밉상을 보이는 거니까, 명나라에게 그러니까 청나라에게 밉상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 당하겠어요? 청나라한테 보복받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걸로만 봐서도 충분히 이 십선비들은 하니까 이런 의리와 명분을 더럽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예, 이걸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또, 그러니까 조선을 또 뭐라고 불러요? 소중화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중국 사상에 정말 심취해 있었고, 중국 사상, 중국인들 많지, 중국 학자들 많지, 우리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 소중화라고도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거죠. 어쨌건 우리는 중화, 세상의 중심이고, 그러지 않은 너네들은 전부 오랑캐, 이민족, 이게 화이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성리학은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서원과 향약의 보급에 따라서 같이 함께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현의 제사, 그러니까 뭐 공자도 모시고 여러 가지 모시는 거예요. 문묘도 있어요 여기에. 예. 그다음에 후황양성,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러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사실은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원래 사설교육기관이에요. 또한 학파를 형성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것. 결국 조선시대에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예, 붕당이라는 거죠. 즉, 이 붕당 정치기 때 서원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수가. 자, 향약 볼게요. 상부, 상조, 예, 우리 김상조 형님 이런데, 아니고요. 상부, 상조,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정신, 이것과 유교윤리, 효, 또는 충, 이런 윤리가 결합된 향촌 자치 규약을 우리는 향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북송의 여시향약, 이거 몰라도 돼요. 이 북송의 여시향약은 성리학적 윤리를 확산하는데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그런 걸 하더라.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명나라 때의 성리학에 대해서 좀 볼게요. 한족의 전통적인 문화 부흥을 위해서 유학 이념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성리학을 관학화하기 시작을 해요. 언제? 원나라 때부터. 왜? 과거 시험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리리전,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대작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과거 시험 참고서에다 쓰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과거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리학의 배타성, 경직성, 한문적 탐구 이런 것들이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 13비들아, 너네 맨날 의리 어쩌고저쩌고 명부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너네 결국 입으로만 해먹는 거잖아. 너네 실천적으로 뭐 하는 거 뭐 있어? 너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네 조금만 말만 틀어줘도 사문난적? 아이고 지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주자의 성리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배타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양명학이라는 게 등장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유학 또는 유교를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이걸 실천을 해야지. 개인적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명학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왕수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이 양명학인데, 왜 이름이 양명학이냐?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에요. 그래서 왕양명 선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심증리, 그 다음에 치양지, 그 다음에 지행합일. 지행합일은 대놓고죠. 아는 거랑 행동을 하나처럼 해라.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아는 만치 해라. 행하라. 라는 뜻이죠. 자, 고려의 성리학에 대해서 볼게요. 고려 성리학은요, 13세기 말 안향에 의해서 수용이 됩니다. 안향 선생이죠. 그리고 이 안향의 제자인 이재영과 이색을 거쳐서 정몽주 정도전에게 계승이 되면서 확산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훗날 우리가 무엇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로 신진사례부가 되는 거예요. 이 신진사례부가 두 개로 나뉘죠. 온건과 그 다음에 급진으로 나뉘죠. 그래서 온건은 누구? 정몽주. 그 다음에 급진은 정몽주. 죄송합니다. 정도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온건은 정몽주, 급진은 정도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신진사례부의 분열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죠. 땡큐죠. 그 다음 이 고려 성리학은요, 과거 시험에 이 사설을 포함하면서 반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교 및 권문세족을 비판했는데, 자, 먼저 불교 및 권문세족을 왜 비판했느냐? 이 당시 고려 말의 불교는요, 아주 썩을 대로 썩었어. 왜? 특히 권문세족들이 불교를 믿었고, 이 불교 세력과 결탁을 해서 서로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뜯어먹었단 말이야. 즉, 불교가 폐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교 안에 이 비구니 뿐만 아니라 막 노비들도 많아지고 토지도 많아지고 재산을 막 쌓아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세속화가 되면서 하나의 부패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권문세족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알고 있지만은 원래부터 썩었던 애들이야. 그죠? 먼 나라 세력을 통해서 썩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념적 대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너랑 나랑 종교가 맞지 않아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사회적 폐란을 전부 이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폐란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진사례부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진사례부들은 권문세족과 불교들을 싹 정리하고 조선에 빠방 하고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선의 성리학에 대해서 바로 볼게요.
예, 조선을 만들어지자마자 이 국가의 통치 이념은 100% 뭐야? 성리학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모든 법과 모든 의례와 모든 것 전부 다 성리학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걸 통치 이념화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왕도 정치를 강조해요. 그래서 왕은 항상 자기가 잘 이렇게 거시기 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왕은 항상 자기가 잘 다스려야 되는 거야. 자기 먼저 다스리고 나서 수신, 제가 집안을 평정하게 한 다음에 수신, 제가 치구,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수신이에요. 몸을 닦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 몸을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 내 몸을 수양하는 거예요. 예, 유교적인 그 관념으로 이렇게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연제도는 무엇이냐면 신하가 왕에게 유교 이론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인과 동시에 왕이 신하들에게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경연제도예요. 이 경연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자, 요런 것이 조선의 성향이고, 자, 그 다음 이들은 위민정치를 추구했는데 수치제도를 개편하고 윤리서를 보고받는데, 이 윤리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뒤에 나오지만 삼강 행실도예요. 네. 그 다음 국가의례와 사례의례의 논리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성리학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리학의 이론에 맞춰서. 자, 이런 조선의 성리학은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돼요. 뭘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특히 랩 배틀을 통해서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이황과 이이의 논쟁, 그 다음에 태극 논쟁, 인물성 동의, 그 다음에 사단칠정 논쟁, 이런 것들은 성리학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준 사건들, 그러니까 랩 배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리학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잖아. 맞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랩 배틀을 막 하잖아. 쇼미더머니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뭐예요? 이 랩의 수준이 높아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성리학의 그런 이론의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논쟁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기론과 주리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주리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황이고 주기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이예요. 자, 그래서 주기론, 이이의 사상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고스톱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주기론은요 고스톱을 해도 돼요. 왜냐? 사람의 감정은 선할 수 있고 악할 수가 있는데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보고 칠정이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비록 고스톱을 했을 때 악하게 한다면 뭐예요? 돈을 걸겠지. 하지만 돈을 안 걸고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데 악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선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다른 감정들이 다 맞춰서 여기 올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쁘게 고스톱을 할 것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딱 붙이는 거야. 그런데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만약에 고스톱을 하겠다. 뭐 재미로 하는 거다. 이제 그죠? 재미로 한다면 위에 하면 위에서는 오케이 하고 딱 쿨하게 얘기해 주는 게 주기론이에요. 그러면 이황의 주리론은 무엇이냐? 고스톱 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리론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주기론과 주리론이 똑같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리라는 것은 아까 뭐예요? 리라는 것은 아까 진리 같은 거라고 했잖아. 본성이라고 했잖아. 변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기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발현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까지는 주기론, 주리론이 똑같아요. 그런데 주기론은 뭐? 나쁜 것을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기론이고요. 주리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할 수도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를 뭐 해야 되냐? 뭐 팍 죽여야 돼. 그래서 기를 눌러야 하는 거예요. 눌러야 된다라는 건 뭐야? 내가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선하고 악하게 나올 때쯤이면 내가 뭐 해야 돼? 이걸 참아야 돼. 그래야 이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악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악이 나올 수 있는 고스톱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무슨 말이냐? 감정을 어지럽히는 짓은 never가 아니라 never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모두 배제해야 돼. 모두 제거하고 모두 빼야 돼요. 모두 배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리론이에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성리학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조선 성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맨날 이와 D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역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르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주기론과 주리론을 좀만 알면은 사실 이 성리학의 기본 원리는 어렵지는 않아요. 기가 무엇이고 이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결국 사람의 이런 이를 통해서 나오는 이 기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의 주기론이 되는 것이고 이황이 얘기하는 그런 본성을 찾아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본성만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리론이 되는 거야. 결국 우리 지금 이 성리학의 맨 지금 앞에 나오는 이기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조선에서는 이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황과 이이가. 예. 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고, 요걸 알면 사실 성리학이 어렵지는 않아요. 예. 결국 뭐가 어렵냐? 성리학의 확대로 인해서 뭘 했느냐, 저랬느냐, 그랬느냐라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 그게 제일 어려워서 그렇지, 성리학 자체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태극 논쟁과 그 다음에 인물성 동의론, 그 다음에 사당 칠정론, 자, 이 세 개의 문제도 같이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봐드릴게요. 이게 진짜 간단하게. 자, 태극 논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성리학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실 주자학이라는 이름이 더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주자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주자학의 핵심 개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태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극에 대한 어떻게 너희는 이해할래? 라는 이해 문제가 바로 태극 논쟁이에요. 이건 그냥 뭐 괜찮죠? 자, 인물성 동의론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정말 심하게, 그러니까 빡시게 심화 과정으로 배웠으면 호락 논쟁이라는 것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 싶은데, 자, 인물성 동의론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제외한 만물이 같은 태극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인물성 동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의 만물이 어떻게 같아 병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하게 즉 태극이라는 걸 받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온전하게 제대로 받았대. 근데 만물이 만물이 지랄이요. 만물은 온전하게 받지 못했대요. 태극이라는 거를 온전하게 못 받았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태극이라는 것은 그냥 뭐 리와 같은 건가 같아요. 어쨌건 인간은 온전하게 태극이라는 걸 받았는데 만물은 온전하게 받지 못했으니까 둘이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인물성 이론이다.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들 이거는 스킵했어도 상관없어요. 4단 7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심성은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심성론에 대한 문제, 특히 인성과 물성에 대한 문제. 어우, 말이 되게 어렵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고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할 때 물자예요. 네, 사람과 물건에 대한 본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4단 7종 논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책에는 태극 논쟁하고 인물성 동의라는 단어 정도는 나오는데 4단 7정은 제가 조금 지식 자랑 좀 해봤어요. 자, 조선의 성리학 어떻게 확산되느냐?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데, 서원의 첫 번째 서원은 바로 주세붕이 만든 백운동 서원이고요. 향약은 중종 때 처음 실시해서 선조 때 각 마을에 사림을 중심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백운동 서원이에요. 백운동 서원인데 이게 훗날 소수서원으로 이걸 받아요. 예, 사액 받는다라고 그래요. 예, 나라로부터 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받아서 토지도 면제받고 거기에 노비도 넣어주고 책도 주는, 이제 뭐 그걸 우리 사액이라고 그래요. 어쨌건 백운동 서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향약의 4대 덕목, 덕업상권, 좋은 것을 서로 권하고, 과실상규, 뭐 실수한 것은 뭐 서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주고,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꾸짖어 준다는데, 또 예속상교, 뭐 서로가 뭐 예를 지키고, 환난상효율 또는 환난상구라고도 하죠. 환난이 있으면은 서로 구해준다 또는 서로 도와준다. 이걸 뭐 그런 4가지의 덕목이 있어요. 어쨌건 이것도 무엇이냐면 성리학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선의 성리학은요, 어린아이들이 소학과 경목요괴를 보면서 그 성리학을 접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학과 경목요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학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 나라에서 나온 도덕교과서 같은 거, 동몽선습, 서당교재고요. 그 다음에 주자가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 또는 관혼상제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상투 튼다고 그러죠. 상투 트는 법, 그다음 혼례를 진행하는 법, 그다음에 상을 치르는 법, 뭐 그다음에 뭐 관직에 나아가서 뭐 어떻게 하는 법,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형식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주자 가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의 성리학이에요. 네, 지금 우리 이게 다 끝낼 거예요. 일본의 성리학. 자, 먼저 가마쿠라 막부 후기에 성리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리학 연구는 인진해란 시기 조선의 강황이 붙잡혀 와요. 그래서 이 붙잡혀온 강황을 후지하라 세이카와 서로 교류를 하면서 강황에게 많은 영향들을 받아요. 이런 후지하라 세이카는 하야시 라잔이라는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요. 하야시 라잔은 말이 되게 어렵다. 하야시 라잔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에 큰 공헌을 세워서 에도 막부의 관학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라잔, 이런 사람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야마자키 안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신토를 이기론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본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본의 주자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사람이 강황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강황에게 영향을 받은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고요. 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야마자키는 지금 없어요. 야마자키에 대한 그런 사진은 없네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이 복장들이 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조선의 그런 그런 이제 동자들이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도령들이 쓰는 거요, 그죠? 자, 이제 일본의 성리학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본에 지금도 그렇지만 불교와 신토가 일본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하게 확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성리학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의 생활과 모든 것들은 불교와 신토에 의해서 정해지고 움직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질 정도로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에도 막부 말 조낭 사상이 성행할 때, 즉 메이지 유신을 하려고 할 때, 뭐 보신 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아무튼 에도 막부 말기에는 다시 한번 누가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느냐, 바로
존왕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왕을 즉 이제 천황을 다시 받들어 모시자 이제 이런 사상들이 나올 때 그거에 대한 명분론으로서 성리학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 권력을 회복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 일본의 성리학입니다. 자, 넘어가서 정치념에서 사회규범으로 라는 말인데요. 자, 여기로 마지막이에요. 자, 명과 조선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주자갈에 의한 관혼상제를 실천하였다. 3년상, 예,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을 지내야 돼요. 3년 동안 아이고 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매일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아예 관직도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예, 사직서 내고 3년상 치르고 뭐 돌아오면 좋고 못 돌아오면 그냥 거기서 끝. 네, 거기서 이제 양반 생활 하겠죠. 가묘와 사당을 설치를 하고 문묘를 설치를 해요. 문묘는요. 이 막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명패라고 그러나요? 네, 그 명패를 쫙 갖다 놔요. 누구부터 갖다 놓냐면 공자님부터 갖다 놔요. 공자, 맹자 뭐 이렇게 쭉 갖다 놓고 뭐 안양 선생도 있고 이황 합하면은 이황 선생도 모셔놓고 이희 선생 합하면은 이희 선생도 모셔놓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문묘예요. 그래서 그들을 참배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문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고려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적 규범이 확산되면서 장자의 제사 독점권. 왜냐? 장자가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장자에게 그만큼 유산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고려시대는 어땠냐면 제사를 동등하게 나눠 가졌어요. 딸과 아들 상관없이. 예.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장자, 그 중에서도 딸이 아니고 아들만. 아시겠죠? 이 사람만 제사권을 독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어때요? 유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나누지 않게 되는 습관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다음 동성농부 불온제, 이거는 1990년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1993년대라고 하나요? 네, 그럴 거예요. 그때쯤에 이 동성농부는 불온제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지금은 동성농부 불온을 하진 않아요. 네. 동성농부는 결혼할 수 있어요. 다음 친형제, 무슨 말이냐? 여자가 친정에서 떠나서 시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친형제라고 그래요. 자, 요런 것들이 조선 중기 이후에 생겨나게 되고요. 다음 성리학적 음양 원리에 따라 가옥이 구조가 변화해요. 사랑방은 주로 누가 사느냐면 신랑, 즉 남편이 사는 곳이고 안채는 부인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대부 집안에서 남편이 부인을 보러 안채에 들어갈 때는 부인 들어가도 되겠소? 라고 물어보고 나서 부인이 허락하면 안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사당 문 앞에 보시면 태극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성리학적인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학변화, 주술적인 치료법을 거부해요. 그래서 뭐 민간요법 이런 거보단 약제 연구를 해서 진짜 이 약제를 해서 먹으면은 낫는다 라는 그런 좀 나름 실증적인 그런 정말 의술다운 의술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조선 전기의 향약 집성방,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동의보감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에 대해서 볼게요. 일본 유교적인 가묘나 왕실의 종묘가 없어요. 그리고 에도막부 때 문묘가 등장하는데 그건 유시마 성당에 있고요. 자, 대신에 결혼은 신토 방식으로 해요. 신토를 따르고요. 장례와 제례는 불교식으로 따라요. 네. 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3년상 치르고 이제 그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네. 결혼은 신토 방식으로, 장례와 제례, 그러니까 장례는 불교식으로 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교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 되는 거예요. 결혼 빼고 장례 제례 빼고 그러면 뭐 행동적으로만 이렇게 쓴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행동 양식에서도 신토나 불교의 많은 것들이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리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트남은요, 레왕조 성종의 노력으로 인해서 문묘라는 것이 설립이 되고 과거제가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영향이 너무나도 강해서 사회 지배 이념으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고요. 그렇지만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조선이나 명나라나 그런 중국이나 한반도 같은 경우에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충과, 효와, 예의, 가치관을 전파를 하고요. 인간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 사유심화에 기여를 하였다. 즉, 여기 우주에 대한 철학적 사유심화,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이상학적 사유가
심화되었다라고도 고칠 수 있겠죠. 뭐에? 유학에. 형 이상학적 부분을 첨가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 형 이상학적 사유가 심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리학을 한 방에 끝내야 다음에 파트를 넘어갈 수 있고 그걸 거기까지 시험 범위라고 잡힌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 제가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 7월 초에 시험 보시기 때문에 다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